동물 경매장은 차가운 금속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특별한 혈통과 외모를 가진 반려견을 찾아 나선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미용과 훈련으로 단장된 값비싼 강아지들이 차례로 무대 위로 올라섰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경매사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숫자를 외쳤다. 하지만 무대 한쪽 구석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먹돌이 검고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평범한 진돗개 믹스견이었다. 녀석은 다른 강아지들처럼 화려하게 꾸며지지도 않았고 혈통을 증명할 만한 서류도 없었다. 먹돌이는 축 늘어진 귀와 움츠러든 어깨로 자신을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크고 검은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 녀석은 작은 몸을 더욱 웅크렸다. 객석 맨 앞줄에는 김민준 9살짜리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민준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 그의 마음은 경매장의 시끄러운 분위기보다는 무대 구석의 먹돌이에게로 향했다. 민준의 눈에는 화려한 강아지들 대신 먹돌이의 외롭고 슬픈 눈빛만이 들어왔다. 민준은 남들처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작은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와 남다른 직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아, 저 시바견 좀 봐. 얼마나 예쁘니 저런 개를 입양해야지. 엄마가 속삭였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먹돌이를 향해 있었다. 경매가 진행되고 수많은 강아지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이제 먹돌이 차례가 되었다. 경매사는 먹돌이를 무대 중앙으로 끌고 나왔다. 자, 다음은 진돗개 믹스견 먹돌이입니다. 건강하고 충성심 강한 견종이죠. 시작가 10만 원입니다. 경매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먹돌이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믹스견이라는 사실에 흥미를 잃은 듯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몇몇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기까지 했다. 겨우 믹스견 따위가 경매에 나오다니. 돈 주고 살 가치도 없어. 먹돌이는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녀석은 고개를 떨구고 몸을 움츠렸다.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좌절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을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때 객석 맨 앞줄에서 작은 손 하나가 힘껏 위로 뻗어졌다. 저요, 제가 살게요.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손을 향했다. 김민준이었다. 경매사는 물론 민준의 부모님까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네가 뭘 아는 거야. 저 개는 믹스견이란다. 엄마가 당황해서 말했다. 아빠도 민준을 말리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고집스럽게 경매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가 살게요. 저 개는 제가 살 거예요. 민준은 자신의 작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외쳤다. 경매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10만 원 9살 소년 김민준 군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경매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어떤 이들은 민준의 행동에 감탄했지만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고 비웃었다. 민준은 마치 천사를 만난 듯한 먹돌이의 눈빛을 마주했다. 먹돌이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무대 위로 올라가 먹돌이에게 다가갔다. 먹돌이는 처음에는 민준을 경계하는 듯했지만 민준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에게 닿자 이내 민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민준은 먹돌이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긴 먹돌이는
작은 몸을 떨며 안도하는 듯했다. 이날 먹돌이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작은 소년의 따뜻한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민주는 먹돌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희망을 안겨주었다. 김민주는 품에 안긴 먹돌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먹돌이는 민준의 작은 몸에 완전히 기대어 마치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듯 안도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아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아들이 믹스견을, 그것도 경매장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개를 10만 원이나 주고 샀다는 사실에 못마땅해 했다. 민준아, 대체 왜 저런 개를 산 거니? 집에 좋은 개도 많은데 굳이 왜? 엄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아빠도 한숨을 쉬었다. 쓸데없는데 돈을 썼구나. 저 개가 제대로 훈련이나 받았겠니? 우리 집에 적응이나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먹돌이의 외모와 믹스견이라는 사실만으로 녀석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었다. 민주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 먹돌이는 특별해요. 제가 아까 봤는데 먹돌이 눈빛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먹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먹돌이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민준의 손에 코를 비볐다. 민준은 자신만이 먹돌이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본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먹돌이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녀석은 민준에게만 겨우 마음을 열었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좀처럼 다가서지 않았다. 민준의 부모님은 먹돌이가 사교성이 부족하고 훈련도 안 되어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봐라, 민준아. 저렇게 낯을 가리는데 어떻게 키우겠니? 훈련도 안 받은 것 같고 혹시 난폭한 성격일 수도 있어.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먹돌이에게 사랑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먹돌이에게 달려가 말을 걸고 함께 공놀이를 하고 직접 밥을 먹여주었다. 그는 먹돌이에게 평생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먹돌아, 내가 너를 믿어. 너는 분명히 특별한 개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민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먹돌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녀석은 민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작은 손길에 몸을 맡겼다. 먹돌이는 민준과 함께 산책을 할 때면 놀라운 지능을 보여주었다. 민준이 던진 공을 완벽하게 가져왔고 민준의 간단한 지시를 놀랍도록 빠르게 이해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민준이 숨겨놓은 간식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고 민준은 먹돌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어느 날 민준의 부모님은 먹돌이의 사료를 사기 위해 애견 용품점에 들렀다. 그곳에서 우연히 애견 훈련 전문가인 김성준 씨를 만났다. 김성준 씨는 먹돌이의 혈통에 대해 궁금해하며 녀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먹돌이가 평범한 믹스견처럼 보이지만 녀석의 눈빛과 골격에서 비범한 진돗개 특유의 특징을 발견했다.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닙니다. 녀석의 눈빛에서 엄청난 지능과 잠재력이 느껴집니다. 혹시 녀석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김성준 씨가 민준의 부모님에게 물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먹돌이가 경매장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던 믹스견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성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아마 녀석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나 비밀이 있을 겁니다. 녀석이 낯을 가리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하면 아주 훌륭한 반려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성준 씨의 말은 민준의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먹돌이를 다시 보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의 부모님은 먹돌이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민준의 말을 믿고 먹돌이에게 사랑과 인내심을 주기로 결심했다. 먹돌이는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녀석은 이제 민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애교를 부리고 가족들이 외출하면 문 앞에서 기다리며 반겨주었다. 먹돌이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먹돌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녀석의 놀라운 능력을 더욱 확실하게 느꼈다. 먹돌이는 민준의 기분을 정확히 알아챘고 민준이 슬프면 조용히 옆에 와서 위로해 주었다. 녀석은 민준이 장난감을 숨겨두면 귀신같이 찾아냈고 심지어 민준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 듯 행동하기도 했다. 민준은 먹돌이가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다. 먹돌이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먹돌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 한쪽 벽에 놓인 낡은 책장으로 향했다. 녀석은 책장 아래쪽 민준의 키로는 닿지 않는 곳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앞발로 책장 벽을 긁으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했다. 민준은 먹돌이의 행동에 의아했다. 책장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 뒤에 특별한 것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먹돌이의 끈질긴 집착은 민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민준은 먹돌이의 눈빛에서 어떤 불안감과 함께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읽었다. 민준은 먹돌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녀석이 단순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려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민준은 책장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미스터리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김민준은 먹돌이가 낡은 책장 아래에 집착하는 것을 보며 호기심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녀석은 앞발로 책장 벽을 긁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애썼다. 민준은 먹돌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녀석이 단순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려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민준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먹돌이와 함께 책장 앞으로 갔다. 녀석은 민준을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책장 벽을 긁기 시작했다. 민준은 먹돌이가 가리키는 곳, 즉 책장 맨 아래 칸의 뒤쪽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벽은 다른 곳과 달리 묘하게 색깔이 발해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벽 뒤에 빈 공간이 있는 듯했다. 민준은 아빠의 연장 상자를 찾아 작은 망치를 가져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장 뒤편의 벽을 망치로 두드려 보았다.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른 부분보다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분명히 벽 뒤에 빈 공간이 있었다. 민준은 먹돌이의 직감에 감탄했다. 녀석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아빠에게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민준아, 그 책장은 오래된 거라서 낡아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걸 거야. 아무것도 없을 테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숙제나 해. 아빠는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엄마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민준은 부모님의 무관심에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제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준은 먹돌이와 함께 비밀 공간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망치와 낡은 칼을 이용하여 책장 뒤편의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낡은 벽지 아래에는 석고보드가 나타났고 그 석고보드 뒤편에서 민주는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마찰음. 마치 어떤 물체가 벽 뒤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묘하게 퀴퀴하고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틈새를 타고 새어나왔다. 민주는 석고보드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구멍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놀랍게도 그곳은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좁고 어두운 통로가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통로 끝에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는 그 빛이 나오는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민주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는 벽을 더 크게 뚫기 시작했다. 묵직한 망치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민주는 성인 한 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어두운 통로는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통로를 따라 몇 발짝 걷자 민주는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상자는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들이 가득했다. 그것들은 모두 이 집의 과거 주인들과 관련된 물건들이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 방이 단순한 비밀 창고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비밀을 간직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낡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은 꼼꼼한 필체로 쓰여 있었고 1990년대 중반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이 집의 주인이었던 최은서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은서 씨는 일기장에서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남편을 노리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비밀을 이 집에 숨겼다고 암시했다. 민주는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잔혹한 미스터리였다. 민주는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빛바랜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최은서 여인과 그녀의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에는 낡은 책장이 보였다. 책장의 위치와 모습이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는 이 책장이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이 집의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민주는 다시 바깥으로 나와 먹돌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먹돌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민준의 발치에서 맴돌았다. 민주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즉 도시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전직 형사 이강우에게 연락했다. 이강우는 과거 자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미제 사건을 해결해 준 은인이기도 했다. 이강우는 민준의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민준아, 나는 이제 은퇴한 몸이다. 조용히 살고 싶어. 또 무슨 기괴한 사건에 휘말리려는 거냐. 강구 아저씨, 이번 건 정말 달라요. 이 집은 최은서 씨 가족이 30년 전에 실종된 집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단서가 그들이 남긴 일기장과 그 낡은 책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먹돌이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아저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집의 역사와 그 책장에 대해 파헤쳐 주세요. 민준은 간절하게 말했다.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와 최은서 가족 실종 사건이라는 단어에 이강우는 결국 흥미를 느꼈다. 그는 민준에게 일기장 사본과 사진들, 그리고 책장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강우는 자신의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책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1990년대 초 섀도우 코퍼레이션이라는 비밀 기업이 개발했다는 소문이 있는 기억의 저장고라는 전설적인 물건이었다. 이 책장은 단순한 책장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장치와 연결되어 과거의 기록을 담고 있거나 심지어는 특정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미신이 전해져 내려왔다. 물론 미신에 불과했지만 이강우는 이 책장이 최은서 가족 실종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이강우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것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먹돌이의 행동과 최은서 씨의 일기장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이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이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민주는 이 사건이 자신의 아마추어 탐정 활동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박성민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과거 최은서 씨의 남편과 함께 섀도우 코퍼레이션에서 일했던 동료 과학자였다. 박성민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실은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독점하고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하려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최은서 씨의 남편이 이 기술의 비윤리성을 눈치채고 저항하자 그를 제거하고 책장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즉 기억의 저장고에 핵심 데이터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먹돌이는 여전히 책장 뒤 비밀의 방을 바라보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이미 그 방에 깃든 비극적인 기운과 그 안에 갇힌 영혼의 고통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박성민의 탐욕과 잔혹함에 맞서 싸우고 최은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이 싸움은 그의 모든 지식과 용기를 요구할 터였다. 김민주는 이강우 아저씨에게서 기억의 저장고 전설과 섀도우 코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평범한 책장 뒤에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민주는 먹돌이의 직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녀석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과거의 흔적과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먹돌이와 함께 비밀의 방으로 다시 들어섰다. 낡은 나무 상자는 여전히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상자 안의 낡은 일기장과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일기장 속 최은서 여인의 글은 남편을 향한 애정과 함께 그 남자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섀도우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이 기억의 저장고 기술의 비윤리성을 눈치채고 저항하다가 사라졌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남편이 이 집에 기억의 저장고에 핵심 데이터를 숨겨두었다고 암시했다. 그 남자는 바로 박성민이었다. 그는 최은서 씨의 남편과 함께 섀도우 코퍼레이션에서 일했던 동료 과학자이자 현재는 유명한 뇌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이강우 아저씨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독점하고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진행하려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최은서 씨의 남편을 제거하고 기술의 핵심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해 이 집을 노리고 있었다. 민주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일기장과 사진들 외에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종이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기억의 저장고의 설계도 같았다. 민주는 이 종이가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데이터를 찾아낼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먹돌이는 종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짖으며 흥분했다.
녀석은 종이에서 어떤 오래된 냄새를 맡은 듯했다. 민주는 종이를 들고 다시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이 보낸 회로도를 보고 경악했다. 민준아, 이건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설계도야. 최은서 씨의 남편이 목숨 걸고 숨겨둔 것이 분명해. 박성민이 이걸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야. 이강우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에게 경고했다. 박성민은 냉혹하고 잔인한 인물이야. 그는 자신의 비밀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거야. 아마 너희 집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민준아. 그날 저녁 민준은 낡은 나무 상자와 회로도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먹돌이는 민준의 옆에 꼭 붙어 앉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준은 박성민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지배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창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다. 먹돌이가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창문 커튼을 걷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바로 박성민의 사병 중 한 명이었다. 민준은 박성민이 이미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아빠의 휴대전화를 들고 이강우 아저씨에게 다시 연락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갑자기 신호가 끊겼다. 박성민의 사병들이 주변 통신망을 교란시킨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먹돌이가 격렬하게 짖으며 책장 뒤의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려갔다. 녀석은 통로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을 감지한 듯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박성민이 이미 비밀 통로를 통해 집 안으로 침투했거나 혹은 침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회로도와 낡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먹돌이와 함께 책장 뒤 비밀의 방으로 숨었다. 비밀의 방 안은 좁고 어두웠다. 민준은 문을 잠그고 낡은 가구들로 문을 막았다. 먹돌이는 민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민준은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비추었다. 낡은 가구들과 상자들이 어둠 속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성민의 사병들이 책장 뒤의 벽을 부수려 하는 소리였다. 쿵쿵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벽이 조금씩 흔들렸다. 민준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그는 회로도와 낡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굳게 버텼다. 먹돌이는 민준의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그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그리고는 다시 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박성민의 사병들을 향한 경고이자 민준을 향한 응원 같았다. 민준은 박성민이 이 집을 노리는 이유가 단순히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데이터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이 집 자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다. 민준은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가족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최은서 씨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은 액자를 떼어내 벽을 살펴보았다. 벽은 다른 곳과 달리 묘하게 색깔이 발해 있었다. 민준은 액자 뒤의 벽을 두드려 보았다.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이 벽 뒤에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낡은 칼을 이용하여 벽지를 뜯어냈다. 벽지 아래에는 튼튼한 금속판이 박혀 있었다. 금속판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숫자 패드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금고의 잠금 장치 같았다. 민준은 회로도를 꺼내 금속판의 문양과 숫자 패드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회로도에 적혀 있는 숫자와 기호들이
금속판의 문양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 금고 안에 기억의 저장고에 진정한 핵심 데이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성민이 찾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때 벽을 부수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사병들이 비밀의 방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이었다. 민주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회로도를 참조하여 숫자 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숫자를 눌렀다. 삐비빅 경고음이 울렸다. 비밀번호가 틀린 것이었다. 민주는 당황했다. 먹돌이는 민준의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그의 손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벽에 기대어 있는 낡은 태엽시계를 턱으로 가리켰다. 태엽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시계 바늘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태엽시계의 시간이 비밀번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다시 회로도와 태엽시계의 시간을 비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태엽시계가 멈춘 시간과 회로도에 숨겨진 또 다른 숫자 배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민주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숫자를 눌렀다. 딸깍 금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빛바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최은서 씨의 남편이 목숨 걸고 숨겨둔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데이터이자 박성민의 불법적인 실험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었다. 민주는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는 마침내 박성민의 비밀을 찾아낸 것이다. 그때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성민의 사병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잡았다 이 꼬맹이, 사병들이 소리치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는 상자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먹돌이는 민준의 앞에 몸을 던져 사병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녀석은 민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비밀의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민의 사병들이 들이닥치자 민준은 품에 안은 상자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먹돌이는 민준의 앞에 몸을 던져 사병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녀석의 송곳니는 사병들의 다리를 향해 날아들었고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사병들은 먹돌이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민준과 먹돌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꼬맹이 녀석을 잡아라. 그리고 그 상자를 빼앗아 사병들이 소리쳤다. 그들은 민준을 제압하고 상자를 빼앗기 위해 총을 겨눴다. 민준은 먹돌이의 도움으로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9살짜리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는 먹돌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상자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을 이용해 사병들의 진입을 막으려 했다. 그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낡은 상자들을 밀어 쓰러뜨리며 사병들의 발을 묶었다. 그때 먹돌이가 가장 앞서 있는 사병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사병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먹돌이는 쓰러진 사병을 뒤로하고 다른 사병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민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듯했다. 녀석의 맹렬한 공격은 사병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사병의 총을 집어들었다. 민준은 과거 이강우 아저씨에게서 호신술과 함께 총기 사용법에 대해 어깨너머로 배운 적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총구를 하늘로 향해 발사했다. 탕 하는 총성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사병들은 깜짝 놀라 주춤했다. 어린아이가 총을 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박성민이 방 밖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대체 뭘 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들. 당장 저 녀석을 제압하고 상자를 가져와. 박성민은 소리쳤다. 그는 민준의 손에 들린 총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박성민, 이 상자는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거예요. 민준은 박성민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성민은 민준의 당돌함에 코웃음을 쳤다. 하하, 이 꼬맹이가 감히 네가 뭘 안다고. 어차피 그 상자는 세상에 드러날 수 없는 비밀을 담고 있어. 네가 뭘 하든 아무 소용없어. 박성민은 민지를 향해 직접 달려들려 했다. 그때 먹돌이가 다시 한번 박성민의 앞을 가로막았다. 녀석은 박성민의 다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박성민은 먹돌이를 발로 차려 했지만 먹돌이는 민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아, 박성민은 비명을 질렀다. 먹돌이의 송곳니가 그의 팔에 깊숙이 박혔다. 박성민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먹돌이를 강하게 뿌리쳤다. 먹돌이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녀석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민주는 먹돌이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먹돌이가 자신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쓰러진 사병의 몸을 뒤져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용 통신 장치를 찾아냈다.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통신 장치는 박성민의 방해로 인해 신호가 불안정했지만 민주는 필사적으로 통신을 연결하려 했다. 그때 박성민은 민준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그는 민준의 손에 들린 총을 빼앗고 상자를 강탈하려 했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9살짜리 어린아이와 잔혹한 악당의 대결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박성민에게 저항했다. 그는 박성민의 공격을 피하며 상자를 지키려 애썼다. 먹돌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박성민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는 듯했다. 그때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통신 장치가 연결되었다. 민준아 무사하냐? 이강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우 아저씨, 박성민이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상자를 찾았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준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는 상자를 놓지 않았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박성민은 민준이 이강우 아저씨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제압하고 상자를 빼앗기 위해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다. 민준은 박성민의 공격에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 그는 박성민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팔을 비틀어 그의 손에서 총을 떨어뜨렸다. 총은 바닥에 떨어져 탕 하고 발사되었다. 총알은 벽에 박혔다. 그 소리를 듣고 먹돌이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녀석은 박성민의 팔을 물고 흔들었다. 박성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틀거렸다. 민주는 그 틈을 타 박성민을 밀쳐내고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 했다. 젠장 이 빌어먹을 개 같은 놈. 박성민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쓰러진 사병의 총을 집어들고 민준의 뒤를 쫓았다. 그는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때 먹돌이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던져 박성민의 앞을 가로막았다. 탕 총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총알은 먹돌이의 심장을 관통했다. 먹돌아, 민준은 절규했다. 먹돌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얼굴을 핥더니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먹돌이의 희생은 민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에게 불타는 복수심과 함께 강렬한 결의를 안겨주었다. 그는 먹돌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상자를 반드시 지키고 박성민의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비밀 통로를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먹돌이의 희생 덕분에 가까스로 상자를 지켜낼 수 있었다. 김민주는 피투성이가 된 먹돌이를 품에 안은 채 비밀 통로를 빠져나왔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민준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당에서 쓰러져 있는 먹돌이와 울부짖는 민준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민준의 아빠와 엄마도 놀라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먹돌이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 아저씨, 이 상자가 박성민 아저씨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먹돌이가 이걸 지키다 다쳤어요. 민준은 울먹이며 품에 안은 상자를 경찰관에게 건넸다. 그의 작은 손은 상자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다. 경찰은 즉시 박성민의 사병들을 제압하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박성민은 자신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상자를 빼앗으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은 압수된 상자를 열어보고 경악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빗바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최은서 씨의 남편이 목숨 걸고 숨겨둔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데이터이자 박성민의 불법적인 인체 실험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었다. 쉐도 코퍼레이션의 잔혹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박성민의 비리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언론은 민준의 용감한 행동과 먹돌이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 밝혀진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밀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9살 소년과 진돗개가 밝혀낸 30년 미제 사건의 진실이라는 헤드라인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모두 민준의 용기와 먹돌이의 충성심에 감동했고 박성민의 잔혹한 행위에 분노했다. 박성민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민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강우 아저씨의 협조로 확보된 최은서 씨 남편의 일기장 및 관련 자료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쉐도우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연구소는 문을 닫았다. 경찰 조사에서 박성민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최은서 씨의 남편과 함께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 기술을 영생과 인간 통제에 이용하려 했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최은서 씨의 남편이 그의 비윤리적인 계획에 반대하자 박성민은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밀하게 처리한 후 기억의 저장고에 핵심 데이터를 빼돌리려 했다. 그는 이 데이터를 최은서 씨의 집 낡은 책장 뒤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는 민준의 집으로 이사 오자마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비밀을 찾기 위해 민준의 집을 감시했던 것이다. 박성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민준과 먹돌이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렸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민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남은 세력을 이용해 민준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민준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즉 가족과 평범한 삶을 파괴하여 그에게 고통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민준은 먹돌이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의사는 먹돌이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말했다. 총알이 심장 가까이를 스쳐 지나갔고 출혈이 심했다. 민지는 수의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먹돌아, 죽으면 안 돼. 제발, 먹돌아. 민지의 간절한 외침은 수의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아들의 용감한 행동과 먹돌이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먹돌이의 외모만 보고 녀석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본 것을 후회했다. 그들은 먹돌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민준을 위로하며 녀석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최고의 수의사들을 찾아 먹돌이를 치료하게 했다. 언론과 시민들도 먹돌이의 회복을 위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치료비를 모금하는 등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냈다. 먹돌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와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며칠 후 박성민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박성민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민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최은서 씨 남편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이강우 아저씨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법정에서 공개된 기억의 저장고, 실혜럼 기록들은 박성민의 잔혹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박성민이 어떻게 먹돌이에게 총을 쏘고 자신을 위협하며 비밀을 지키려 했는지 생생하게 진술했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민준의 용감함에 감탄했다. 재판 결과 박성민은 살인 불법 인체 실험, 증거인멸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의 섀도우 코퍼레이션은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의 야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박성민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민준을 향한 복수심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은 박성민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박성민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감옥 생활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민준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이 가장 사랑하는 것, 즉 그의 가족과 먹돌이를 노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박성민은 민준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그곳에 폭탄을 설치하여 민준과 그의 가족, 그리고 먹돌이를 한꺼번에 제거하려 했다. 한편 먹돌이는 수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민준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총상을 입었던 옆구리는 깨끗하게 아물었고 녀석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민준은 매일 병원을 찾아 먹돌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준의 순수한 사랑은 먹돌이에게 가장 큰 회복의 힘이 되었다. 먹돌이는 병원에서도 민준의 존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낑낑거렸다. 민준의 가족은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변화했다. 부모님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먹돌이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고 녀석에게 헌신적으로 보살핌을 주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동물보호센터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관심이 보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민준과 먹돌이의 용기가 자신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인 멘토가 되었다. 그는 민준에게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과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민준과 먹돌이를 이용하려는 박성민의 마지막 음모를 감지하고 민준의 집 주변에 비밀리에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의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간 박성민의 추종자들이 민준의 집에 침투했다. 그들은 집 곳곳에 소형 폭탄을 설치하고 조용히 사라지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박성민의 몰락 이후 더 예민해진 먹돌이의 귀에 포착되었다. 먹돌이는 이상한 냄새와 함께 집안에 드리워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먹돌이는 즉시 민준의 방으로 달려가 민준을 깨웠다. 녀석은 격렬하게 짖으며 민준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먹돌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녀석의 비장한 눈빛에서 어떤 위험을 감지했다. 먹돌이는 민준의 옷을 물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박성민의 마지막 공격임을 깨달았다. 민준은 재빨리 부모님 방으로 달려가 두 분을 깨웠다. 아빠, 엄마,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해요. 먹돌이가 뭔가 이상하다고 해요. 민준의 말에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먹돌이의 절박한 짖음과 민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즉시 옷을 챙겨 입었다. 가족이 현관문으로 향하는 순간 먹돌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거실의 낡은 책장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책장 뒤 비밀의 방 쪽에서 어떤 타닥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을 감지한 듯했다. 민준은 그곳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안 돼 저기로 가면 안 돼 거실에 폭탄이 있어요. 민준은 가족들에게 소리쳤다. 먹돌이는 민준의 말을 알아들은 듯 거실 한복판에서 몸을 돌려 책장 쪽으로 달려갔다. 녀석은 책장 뒤 벽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앞발로 벽을 긁었다. 마치 폭탄의 위치를 알려주려는 듯 녀석의 행동은 필사적이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가 미리 설치해둔 감시 시스템에서 폭탄이 곧 터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렸다. 이강우 아저씨는 즉시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하고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민준아, 어서 집 밖으로 나와. 폭탄이 곧 터질 거야. 이강우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민준의 귀에 들려왔다. 민준은 가족들을 이끌고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바로 그때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집안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민준의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민준은 가족과 함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다. 먹돌이는 민준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있었다. 녀석은 폭발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폭탄의 위치를 알려주려 애썼던 것이다. 먹돌이의 희생과 용기가 가족을 구한 것이다. 박성민은 폭탄 테러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의 추종자들도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대에 섰다. 박성민은 자신의 복수마저도 실패하자 감옥 안에서 미쳐갔다. 그의 탐욕과 관계는 결국 그를 진정한 파멸로 이끌었다. 민준의 가족은 집을 잃었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과 사랑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민준은 먹돌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희망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이제 소년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는 진정한 리더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먹돌이의 이야기는 동화책으로 출판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먹돌이는 이제 단순한 진돗개 믹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민준은 먹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먹돌아, 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고마워. 사랑해. 이 모든 것은 한 마리 진돗개가 경매장에서 외면받던 순간 9살 소년의 순수한 마음에 의해 구원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작은 소년의 믿음과 먹돌이의 숭고한 희생이 거대한 악의 음모를 밝혀내고 한 가족의 삶을 구원했으며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민준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